NH투자증권에서 가장 먼저 코스피 상단을 높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셨어요? 한국이 유독 금리 인하도 제정도 같이 푼다? 이런 경우는 다른 국가들이 밋밋한 상태에서 좀 돋보이는 이런 환경들이 마련이 된 거거든요. 네. 그런 환경 하에서 일단은 올라오고 원달러 환율이 1380원으로 스물스물 올라와요. 여기서 만약에 원달러가 약세로 간다 그러면은 한국도 좀 흔들릴 수 있어요. 중립금리 이상에서 내리는 거는 정상화 과정이거든요. 지금은 페드가 150bp를 확 내려줄 수 있는 작년 9월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의 느낌이 충분히 올해 4분기 하반기에는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중립금리 이하에서 내릴 때는 이거는 침체에 대한 대응이기 때문에 그때는 금리를 내리더라도 상당히 시장이 힘들어질 거다. 길게 보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좋게 보시는 게 맞다. 중간중간 흔들릴 텐데 그게 아마도 곧 조금 이제 흔들릴 그런 상황인데 그 타이밍에 또 충분히 살 수 있는 기회가 온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NH투자증권에서는 하반기 유망 업종 섹터를 어느 쪽으로 보십니까? 뭐 사냐고요? 네. 결국에는 지금 차트 보시는 것처럼 지수가 네.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NH투자증권에서 가장 먼저 코스피 상단을 높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셨어요? 올해 코스피 하반기 3,600까지 갈 수 있다. 네. 맞습니까? 제가 올리고 나서 네. 그 다른 전략하시는 분들한테 좀 당황을 안겨드렸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네.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이제 하우스들도 계속 다 올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전략에는 변함이 없으신 거죠? 자신감이 있으신 겁니까? 내년 상반기까지 3,600이고요. 그 하반기 전망 5월 말인가요? 할 때 그때도 3,000 올릴 때 되겠어요. 뭐 이제 바람이죠. 뭐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꽤 있으셨었는데 네. 지금은 지금 정도 지수대에서는 또 충분히 가능하겠다. 뭐 또 3,600도 그렇게 또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지수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는 게 그렇게 뭐 재밌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다들 좀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오히려 이제 대선 공약처럼 네. 5천을 한번 이제 숫자로 듣다 보니까 4천은 언제 가요? 뭐 올해는 가나요? 이런 얘기도 하는데 4천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배당 성향 그 배당 분리 과세가 정말로 통과가 되느냐? 그 부분이 사실은 뭐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보죠. 뭐 그렇게 되면 지금은 기대감에 의해서 올랐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5월 말에도 보셨지만 저희 여의도에서는 5월 하순부터 쫙 주가가 오르니까 6월 4일 되면 난 팔 거야 라는 분도 꽤 있으셨거든요. 네. 그래서 뉴스에 사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야지 이런 분들도 꽤 있으셨는데 외국인은 사실은 그 날부터 세게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좀 확정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오히려 액션을 취하는 이런 모습이어서 배당 뭐 분리과세 이런 것들이 정말 언제 확정이 되느냐 그런 부분들이 또 다시 한번 이제 계산을 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겠죠.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확정되는지의 여부는 3,600 전망에 반영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뭐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까요? 네, 좋습니다. 약간 어려운 얘기인데 여기 안 갖고 왔다. 네. 자, 차트 띄워주시죠. 네. 약간은 이제 수학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아유, 최대한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기만 이상하게 해도 뭐 눈이 보이는데요. 아플라고 그렇게 네.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밑에는 금리고 위에는 배당이잖아요. 그럼 저희가 이 흔히 말하는 금방 실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거를 반영을 했냐, 계산을 했냐, 뭐 이런 건데 저도 이제 어쨌든 근거를 가지고 지수대를 이제 타겟 프라이스를 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이런 모델을 쓰거든요. 근데 분자에 있는 이 D라는 게 한국이 잘 아시겠지만 선진국, 신흥국과 비교해서도 배당성이 상당히 이제 낮은 이런 국가예요. 이거를 지금 23% 정도인데 점진적으로 증가해서 앞으로 영구적으로는 35%가 될 거다라는 부분이 사실은 이 수식에서 가장 분자를 키우면 당연히 밸류가 증가하는 이런 모습이겠죠. 오히려 제가 걱정하는 거는 여기 뒤에 있는 이 성장률이라는 게 여기는 이제 연구 성장률 3.5라고 써 있지만 실질로 1.5를 계속적으로 달성할 가능성이 있겠느냐. 1분기에 GDP가 마이너스가 났으니까 뭐 추경 1, 2차하고 내년도 예산안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성장률을 쫙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는 가능해요. 근데 한국의 이제 뭐 저성장, 고령화, 뭐 여러 가지 이런 패러다임들이 바로 장기적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성장률이 오히려 좀 걱정인 상황이지, 만약에 배당 분리 과세나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된다, 그리고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지금 현재의 계산상으로 보면 3,426이 나오고요. 이거를 내년도 말로 우리가 한번 늘려서 계산을 해보자 그러면 한 3,550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수치를 저는 말씀을 드렸죠. 그거는 사실은 지방선거까지 뭐를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똑같이 지방선거까지 준비되어 있는 법안을 다 처리할 거야,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네. 뭐 이런 거죠. 이건 그냥 저희 생각입니다. 그냥 저희가 소설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간다라고 보시기는 좀 쉽진 않은데, 상법 개정했죠. 네. 그리고 나머지는 공청회를 통해서 또 뭐 한다라고 하고, 그런 다음에 배당 분리 과세와 상속세법 개정안이 저희는 요게 그 연결돼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금방 앞서서 각도계님도 말씀 주셨지만 기업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당근책이에요. 그런데 상속세법 개정안은 정말로 기업의 주가를 누르고 싶어서 누르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간에 이제는 합법적으로 상속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는 이런 것들이니까, 요거는 약간 채찍 있게 해당하는 거일 수도 있겠죠. 이 두 가지 부분이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어떤 국회 구도가 바뀌기 전에 모든 지금 준비되어 있는 것을 좀 통과시키고 싶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중간 배당도 이제는 많이 하시지만 여전히 연말 배당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연말 배당 전에 통과를 시켜야 사실은 효과는 더 극대화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게 한 9월, 10월 정도에는 배당 분리 과세가 통과가 되는 이런 상황들이 아닐까? 그러면서 같이 연결이 돼 있는 상속세법 개정안이 같이 통과되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해보는 거고, 저희는 사업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이제 자기 주식에 대한 용처나 이런 것들을 명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주식 소각 의무화는 내년도 초에 할 거야 라고 생각을 사실은 했었는데, 그 얘기가 사실 요즘 좀 더 빨리 나오고 있긴 해요. 그래서 상당히 빠르게 진척이 되고 있구나 라는 생각들은 좀 드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자기 주식 소각 의무화에 대한 법안은 앞으로 취득하는 자기 주식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없을 텐데,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법 검토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시간이 걸릴 거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뭐 어찌됐건 간에 이러한 스케줄링이 쭉 있고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기준금리 인하 예정되어 있고, 예산은 9월에 편성하고, 그 다음에 가상자산 현물 ETF 얘기가 나오고 있고, 벤처 투자 촉진법 개정, BCD 도입, 스톡옵션 비과세, 이러한 코스닥이나 중소기업 관련한 정책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SOC는 내년부터 되게 이제 빠르게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그러면은 저희 생각에는 요거가 하나하나 통과될 때마다 외국인은 확정이 되면서 그에 따른 액션을 취할 거다. 뭐 앞서서의 주제가 외국인 없어도 가능하겠느냐. 네. 물론 저도 한국 가계 자산의 그레이트 로테이션이 나타날 거다. 물론 실장님이 담당하시는 부동산에서 돈이 오기는 쉽진 않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지만, 일부 이제 정부가 얘기하는 그쪽에서 투기하시지 마시고 금융자산으로 배당으로 생활비를 하세요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가 있는 것처럼 일정 부분은 머니무브가 좀 일어날 거다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겠는데, 일단 외국인이나 이런 쪽도 지금 보면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법 개정에 더해서 자본시장 선진화 법안이 기대가 되는 거를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지금 3,600까지 전망을 하고 계신 거네요. 그렇죠. 네. 사실은 그게 가장 크죠. 우선 그거보다 이제 일단 좋은 점은 뭐냐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환경 자체가 네. 달러 약세 환경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뭐 달러를 미국 재정으로 설명을 할 수도 있고, 뭐 미국과 다른 국가의 경기차로 설명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도 있지만 최근에는 이제 좀 약간 걱정이 오면서 달러가 조금 상승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달러 약세가 기조가 있는 상황에서 다른 국가들도 좀 투자를 해볼까라는 상황에 페드도 금리 인하를 하반기에 해준다고 했었고 그리고 BOK도 금리 인하를 하반기에 예정을 한 상황에서 한국만 유독 장기 금리가 안 빠지고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가 올라가는 뭐 이러한 사례는 별로 없어요. 과거에. 그러니까 금융위기 당시 정도만 모든 국가가 금리 인하고 모든 국가가 재정을 풀었지 지금처럼 한국이 유독 금리 인하도 하고 재정도 같이 푼다? 이런 경우는 글로벌리하게 다른 국가들이 밋밋한 상태에서 좀 돋보이는 이런 환경들이 마련이 된 거거든요. 네, 투자 그러니까 매력도 측면에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게다가 1분기에 이제 마이너스도 GDP가 났었고 그러면 아 이거 꽤 올라오겠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지금 뭐 현 정부의 스탠스를 보니 상당히 이게 가시화가 되는구나 이런 식의 이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통화 정책, 재정 정책이 같이 이제 들어가면서 다른 국가보다 좀 투자할 만하다. 금방 말씀해 주셨던 매력도가 높아지니 그런 환경 하에서 일단은 올라오고 그 다음에는 디스카운트가 좀 해소되겠네 이런 생각들이 이제 같이 들어가는 거죠. 지금 좀 긍정적인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네. 혹시 뭐 생각하고 계신 외부 변수들 어떤 변수들? 것들이 있을까요? 차트를 보시면요. 네. 저는 그러니까 여의도 컨센은 원래 그랬어요. 7월에 좀 빠져줬으면 빠질 거야. 7월이 상호관세 유예 종료니까 아마 빠질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빠지면 들어가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좀 덜 안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오히려 지금은 저는 주식시장을 바라볼 때 그냥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금리 상관이 상당히 높아서 미국의 10년 금리가 4.49 되어 있거든요. 4.5 넘어가면 주식시장이 좀 흔들릴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4.5를 돌파하거나 아니면 8월이 돼서는 좀 조정이 있을 거다. 원래는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조정이 있을 것이고 3분기 좋고 4분기에는 어차피 연말쯤이니까 좀 차익 실현 욕구가 높아질 거예요. 이렇게 작년 연말에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좀 당겨질 것 같고요. 흔히 말하는 OBBB 법안이라는 감세안과 뭐 이런 부채한도 법안이 다 통과가 돼서 그 리스크 4분기 리스크는 좀 없어졌거든요. 다만 지금은 대부분의 이 사람들이 아까도 뭐 각도인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타코라고 하죠. 트럼프가 세게 얘기하지만 그건 결국에는 협상을 위한 걸 거고 관세는 내려갈 거야. 이렇게 해서 지금 7월 계속 오거든요. 근데 한번 유예해줬죠. 8월 1일 날까지라고 얘기를 했죠. 중국은 8월 10일까지라고 얘기했죠. 요즘에 세게 얘기해도 잘 안 먹히죠. 이러면 트럼프는 딜레마에 빠져 있을 것 같아요. 협상력을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뭔가를 자기가 액션을 취하고 싶다. 그런데 3월 말쯤에 그렇게 했더니만 채권 시장의 신뢰가 쫙 꺾였다. 채권을 던지면서 외국인이 빠져나갔는데 트럼프와 스티브 미란이나 베센트가 생각하기에 우리 같은 이런 슈퍼 미국의 국채 시장이 흔들린다고 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당황했던 것 같고 주식 시장이 빠졌기 때문이 아니라 네. 대부분 이제 주식 시장이 좋았을 때에 뭐 자신감을 가지고 얘기한다는데 저는 그보다는 채권 시장이 기준이었던 것 같고 채권 시장이 흔들리게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트럼프랑 베센트가 나서서 되게 완화적인 제스처를 취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번은 이제는 세게 얘기할 때가 됐고 뭔가 협상력을 더 극대화로 끌어올려야 될 때가 됐는데 미국 채권 시장이 지금 거의 4.5에 근접해 있거든요. 4.5가 넘어가면 세게 얘기해서 4.5가 넘어가면 그러면 또 흔들릴 거예요. 네. 근데 4.8까지는 가지는 못할 거예요. 또 외국인이 미국에 투자하는 외국인이 돈을 뺀다라고 하면 또 조금 완화적인 제스처를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다가 물론 지금은 당연히 그래서는 안 되지만 미국의 정부가 페드의 독립성을 훼손한다. 그리고 파월은 잘릴 거니까 어차피 금리는 할 거잖아. 이렇게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걸 거꾸로 얘기해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의 얘기가 나오면 또 이것 또한 미국의 채권 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좀 흔들릴 수 있어요. 혹은
지금 현재 고용 지표와 지금 현재 물가 상황으로 7월 말 FOMC에서 9월에나 금리는 안 할 수도 있는데 라는 식의 얘기가 나오면 두 가지가 같이 걸리는 거죠. 페드가 금리 인하를 해주겠지. 당연히 9월에는. 그리고 트럼프는 타코였어. 이 두 가지의 의심이 좀 생기면서 좀 흔들릴 수 있다. 조정에 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뭐 내년까지 롱텀하게는 좋게 봐요. 근데 중간중간 출렁일 거고 그 출렁이는 시점이 좀 머지 않았다. 미국 증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미국부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한국 말씀드리고요. 다만 요거는 3월 말처럼 그렇게 센 거는 아닐 것 같고 한 10% 내외 조정일 것 같고 그 기준은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 금리를 기준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여기서 다시 미국 금리가 좀 내려오면 또 완만해질 겁니다. 근데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10년물 금리가 4.5를 터치하고 올라가면요 항상 좀 조정이 왔어요. 그런 것들이 지금의 상황이 좀 거의 이제 목에 찬 느낌이고 또 하나는 원달러 환율이 1380원으로 스물스물 올라와요. 이게 이제 8월 1일 이후에 약간 진심인가 이런 생각에 또 페드가 혹여나 뭐 이런 이제 생각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달러도 마찬가지고 원달러 환율도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원달러가 약세로 간다 그러면은 한국도 좀 흔들릴 수 있어요. 그 외국인들이 있던 이유는 1300원 중반선에서 스텝을 하거나 아니면 1300원 초반 정도로 갈 것 같아 라는 이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차익 실현 욕구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상황이죠. 한국을 물어보셨으니까 저 하나 여쭤보고 네. 넘어가시죠. 그러시죠. 그 미국 시장에서요. 네. 4월 달에 사실 트럼프가 관세 막 발표할 때 증시가 출렁했죠. 네. 네. 근데 그때보다 이번 조정은 나오더라도 적게 나올 거라고 10% 내외의 조정일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지나고 보니까 4월에 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S&P 네. 500 차트 아까 보여주셨는데 큰 흐름이 당분간 살아있다라고 보시는지 이게 첫 있어요. 번째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사실 10%밖에 조정이 없다라고 하면 보유하신 분들은 가져가시는 게 맞는 것 맞죠. 같고. 예, 그래서 팔라는 조정이 아니에요. 네. 지금은 팔아야 되는 조정은 개인적으로는 내년 하반기나 내년 연말쯤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문제가 생기면 페드가 금리를 인하를 해줄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안 하나? 뭐 옥리를 부리나? 뭐 이런 이제 약간의 의심의 조정인 거고. 실질적으로 뭐 이걸 어떻게 쉽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중립금리 이상에서 내리는 거는 정상화 과정이거든요. 지금은 페드가 150bp를 확 내려줄 수 있는 작년 9월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년 9월에 실업률이 4.1에서 4.3 올라가서 난리가 날 것처럼 하니까 페드가 한 번에 50bp, 25bp 내려주면서 미국 시장은 올라갔어요. 그때의 느낌이 충분히 올해 4분기 하반기에는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사야 되는 조정인 건 맞다. 그리고 나서는 어떡할 거냐. 그 다음에 중립금리 이하에서 내릴 때는 이거는 침체에 대한 대응이기 때문에 그때는 금리를 내리더라도 상당히 시장이 힘들어질 거다. 그게 그러면 언제일까라고 보면 적어도 내년 하반기 연말 정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길게 보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좋게 보시는 게 맞다. 중간중간 흔들릴 텐데 그게 아마도 곧 조금 이제 흔들릴 그런 상황인데 그 부분은 충분히 더 사시거나 견디거나 아니면 요즘에는 또 많이들 이제 대기 자금이 있으셔서 사고 싶다 뭐 이런 이제 생각들이 있으시니까 그 타이밍에 또 충분히 살 수 있는 기회가 온다라는 의미죠. 네. 궁금한 질문에 시원시원하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네. 지금부터 미국 금리가 국채금리 10년물 4.5 넘어가면 미국 주식을 더 산다. 네. 8월에 조정이 당분간. 오면 사도 되는 조정이다라는 네. 말씀이셨어요. 하지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미국이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때는 경기 침체 우려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네. 그때는 피해야 되니까. 네, 역시 기간을 정리 잘하세요, 실장님. 미국 증시 그렇고 국내는 네. 어떻습니까? 국내는 조정폭이 그거보다는 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서서 쭉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런 그 정책 모멘텀의 대기 자금이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차트를 좀 보시면 이게 그 3,000 가기 전에 그러니까 한 2,600부터 이제 3,000 가겠다 뭐 이렇게 불렀을 때의
한국의 비중이 MSCI EM에서 이머징에서 얼마냐면 9.2%였어요. 그러니까 역대 최저치였죠. 뭐 당연하죠. 중국은 기술적으로 원래 30%를 만들어준다라는 목표가 MSCI에서 있었고, 대만이나 인도가 2년간 되게 좋았잖아요. 그래서 둘 다 한 18% 가까이 넘게 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국이 비중이 주는 건 맞습니다. 한국 비중이 많았을 때는 몇 프로나 됐어요? 장기 평균이 13%예요. 아, 13%. 네. 그래서 한국이 9.2에서 3천 돌파하면서 지금까지 지수 오면서 10.7%가 됐는데, 네. 오른쪽 차트가 사실은 중요하죠. 요거는 액티브 펀드라고 그래서 왼쪽은 그냥 지수로 보는 비중이고요. 오른쪽은 실제 그러면은 매니저들이 한국을 채웠냐는데 한국 비중이 올라가는데 못 채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최근 들어온 외국인은 뭐지? 사실은 홍콩, 싱가포르 쪽에 많이 포진되어 있는 헤지 펀드들이 훨씬 더 액티브하게 빨리 들어온, 이거는 이제 찍어서 들어오는 거죠. 예를 들어 하이닉스라든가 뭐 지주사라든가 금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고, 이렇게 패시브 성격 아니면 지수 추종형 뭐 그리고 롱 펀드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모형, 글로벌리 공모형 펀드, 이런 것들은 아직 다 안 채웠어요. 긴가민가한 거죠. 왜냐하면 법이 통과된다고 하는데 상법 개정도 일정 부분 뭐 협치를 위해서 조금 뒤로 물러서나 아닌가? 배당 분리과세 되나? 아까 우리가 계산해서 봤던 것처럼 그런 계산에 딱 맞게 지금 이 법이 개정이 됐나? 하면 아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장기로 보는 외국인들은 여전히 좀 안 들어온 케이스가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그 국내에 뭐 많이들 보시는 예탁금 얘기를 떠나서 약간은 국내에서 스마트 머니라고 할 수 있는 1인 펀드라든가 사모펀드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자금이 꽤 들어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공모형 펀드 쪽에서도 뭐 설정액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그리고 앞으로 또 흔히 말하는 정책 관련 펀드들이 설정이 되겠지만 대기 자금들이 상당히 꽤 많아요. 그래서 대외적인 요인들로 빠지는데, 금방 이제 실장님이 얘기해 준 것처럼 그러면 이거는 팔아야 되는 조정은 아니지 않냐라는 이런 생각이 있으면 국내는 훨씬 더 들어올 수 있는 대기 자금들이 많기 때문에 국내는 오히려 그 낙폭이 더 낮을 수 있고요. 특히 오늘 같은 이런 모습들, 아침에 좀 많이 빠지는 것 같은데? 라는 이런 생각들이 있을 때 오히려 흔히 말하는 주도주가 빠지면 다시 주도주를 담는, 그러면서 주도주가 한번 올라가면 이 업종들이 확산되고 다시 도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아집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게 장기 투자하는 외국인들은 아직 안 들어온 것 네. 같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한국으로 오래 봤을 텐데 왜 안 들어왔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워낙에 정책 변화,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 있는데 네. 이게 주식시장은 정말 빠르지 않습니까? 네. 기대는 이미 반영을 해요. 네. 어느 정도는요. 그럼 그 이후에는 결국 기업들이 이후에 이익 성장을 하느냐, 네. 그리고 얼마나 이익을 성장해서 배당을 실제로 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돼서 이게 밸류에이션이 될 텐데요. 네. 이익의 전망은 어떤지, 그리고 정말로 상법 개정 이후에 장기 투자하는 외국인들은 들어올 거라고 기대할 수 있을지요. 어떻게 보십니까? 대단한데요? 제가 어려운 질문을 했어요. 아니요. 네, 준비된 갑자기 자료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세미나 같습니다. 첫 번째, 그 차트는 안 갖고 온 것 이익 같은데. 전망? 아니요. 아니요. 장기 외국인은 왜 안 들어온다고 생각하냐? 네. 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이제 기관 투자 세미나들을 다니니까 외국계의 본사를 둔 지사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사에서는 못 믿겠다. 우리는 진짜 롱펀드인데 5년 뒤에 한국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 본사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직도 너네 코리아는 현대차가 삼성동 한전 부지를 사는 그런 국가 아니냐. 그 얘기를 아직도 한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정말로 지금의 정부의 이러한 것들이 또 너무 이 한쪽으로 쏠려서 기업들의 성장을 옥죄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있고, 또 하나는 원래 민주당이 보여줬던 것은 흔히 말하는 복지의 개념, 더 나아가서는 뭐 포퓰리즘적인 성격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나중에 가면 극단적으로 치닫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러한 걱정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정말로 한국이 장기 성장이 좋아졌다, 우리는 그 확신이 들어가야
볼 수 있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는 쪽이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이것도 외국계 쪽인데 오히려 2월, 3월에 만약에 이 부분이 정말로 상법 개정이나 이렇게 돼서 한국에 배당이 올라간다라고 보면, 배당 중심의 그런 운용사긴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되게 큰 거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준비하고 이 부분을 본사에서도, 그러니까 외국 본사에서도 되게 세게 보고 있어서 매일매일 브리핑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외국인에 대한 성격도 그 회사의 가치 철학이 있겠죠. 그거에 따라서 되게 많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뭐냐면, 그렇게 외국인이 오래 봤는데 왜 안 들어와요? 너무 오래 봐서. 네. 진짜 체질 개선이 있을까? 네, 너무 오래 봐서 거죠. 진짜? 뭐 이런 이제 의문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어닝에 대한 얘기가 정확하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강아지와 산책하는 주인이 사실은 주식시장이다. 무슨 얘기냐면 펀더멘탈은 빠르게 올라가지 않아요. 천천히 걸어요. 강아지 키우세요? 네. 산책 나가면 내가 방향을 정하면 강아지가 먼저 튀어나가죠. 그렇죠. 목줄이 팽팽해질 때까지. 네. 우리는 그 강아지를 모멘텀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죠. 목줄이 팽팽해지면 그 자리에서 기다리든지 주인 쪽으로 다시 돌아오든지 아니면 주인 뒤로 가든지. 지금은 모멘텀이 세니까 강아지가 지금 앞으로 튀어나가는 그런 상황이고, 펀더멘탈이 그러면 받쳐줘야 되잖아요. 당연하죠. 펀더멘탈은 천천히 가고 있고, 지금은 어닝에 대한 부분보다는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닝이 정말로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좋아? 아직은 퀘스천이긴 해요. 그리고 다만 이제 고무적인 점은 뭐냐면, 한국 수출에서 이 부분을 찾을 수가 있는데, 지지난달 수출은 상당히 별로였어요. 특히나 자동차나 이런 부분이 안 좋았고, 7월 1일 날 발표된 6월 수출은 이 부분이 고무적이었는데, 반도체가 잘 팔렸다. 중국에서 DDR4를 막 땡겨갔다. 이 부분은 일시적일 수 있어요. 그 부분이 아니라 미국에서 자동차 관세를 때리니까 업체들이 상당히 빠르게 EU로 돌려서 자동차에 대한 수출이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았다. 뭐 이런 부분들이 어닝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는 나쁘지 않네. 물론 이게 8월 1일 지나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기대하고 있는 바는 정부가 좀 합리적으로 이 금융시장에서 바라보는 눈은 자동차 관세되어 있는 부분을 일정 부분 협상을 통해서 이 부분을 줄이고, 다만 농산품과 쇠고기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까, 그런 협상력을 잘 발휘해서 우리가 25% 되어 있는 이 관세를 낮출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이 이제 잘 워킹을 한다고 하면 거꾸로 안 좋게 봤던 자동차도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닝에 반영이 되겠죠. 그런 부분은 이제 앞서서 봐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고, 네. 전반적으로 내년께 그렇게 과대 추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내년이 한 15% 정도, 14% 정도 증가가 되어 있는데, 올해 3분기 그리고 4분기는 좀 높게 추정이 되어 있는 상황들은 맞아요. 그래서 어닝이 좀 깎이면서 흔히 말해서 3,400, 3,500 가면 이제는 그런 얘기를 아마 실장님처럼 해줄 거예요. 이거 어닝 대비해서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니야? 그러면 쉬면서 종목이 순환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서서 내년도에 이제 어닝들을 보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마무리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사님. 그러면 그래서 NH투자증권에서는 하반기 유망 업종 섹터를 어느 쪽으로 보십니까? 뭐 사냐고요? 네. 결국에는 지금 차트 보시는 것처럼 정책 주도주 내에서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방원 이렇게 올라갔고, 그 다음에 뭐 금융, 지주, 그리고 AI 조금 이렇게 좀 올라갔거든요. 5월 말쯤에는 저를 만난 기관 투자자 뭐라고 하냐면, 내수주 이제 팔아야 될 것 같아요. 많이 올랐어요.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 내수주가 덜 올랐어요. 그러면 이제는 쿠폰도 발행했겠다. 내수가 올라올 때거든요. 그럼 이제는 또 타이밍은 내수가 올라오겠죠. 내수가 올라오는 듯 하면서 요즘 바이오가 돌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코스피는 약간 3,200에서 여기서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이제 코스닥이 지수 키 맞추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코스닥이 올라오려면 제약바이오가 풀려야 됩니다. 흔히 말하는 CMO 회사들이 풀리면서 바이오 올라오고, 중국 관련 소비주 올라오고, 그 다음에 소부장 올라왔다가 다시 이제 코스피 쪽으로 가겠죠. 그러면 오늘처럼 그동안 또 약간 스물 빠져 있는 이런 상법 개정이나 아니면 배당 같은 이런 종목이 또 올라오고, 결국에는 정책 안에 있으셔야 돼요. 지금은 정책 안에서
계속 돌아야 되는 게 맞다. 그리고 대형 지주사가 올랐으면 전반적으로 소형, 중소형 지주사까지 한번 다시 돌았다가 업종이 순환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을 거고요. 그런 것들을 지금 이렇게 장표로 좀 정리를 했으니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김병현 이사님께서 준비해 오신 자료는 인포맥스 라이브 유튜브 더보기란을 통해서 자료실에서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반기 결국에는 정부 정책 안에서 수혜주를 찾아야 한다라는 말씀까지 저희 들어봤고요. 오늘 NH투자증권 국내 증시 하반기 방향성 투자 전략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NH투자증권 투자전략 이사님 김병현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